요즘 신문을 보니까 많이 집값이 상승을 해서 뭐 네. 고점 대비해서 뭐 90%, 95%까지 뭐 이렇게 다시 올라왔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1, 2주 전부터 이제 고금리 네. FOMC 이후에 그 금리가 쉽게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아 이거 집값 이제 꺾인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회복을 좀 했잖아요. 네. 특히 강남 사구 쪽에서 송파 같은 데는 말씀 주신 대로 27억 가던 게 지금 호가 25억까지 오고 와. 있고 거래는 한 24억대에 되고 있어요. 음. 그러면 계산해 보면 90%좀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초구나 이런 데는 90% 좀 안 되게 한 89, 87, 8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강북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또 80%대 수준밖에 회복을 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는 또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강남북 가릴 것 없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물 체크해 보니까 매물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매물은 많은데 매수가 확장적인 추세에서 멈췄어요 또. 근데 이 원인이 어디 있나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고금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인하를 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주식으로 볼 때 암만 낮춰도 4.5 이상 낮출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고금리가 그쪽에 4.5로 낮춘다고 해서 네. 우리가 3.5를 2.5로 낮출 수 있으면 음. 뭐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그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더 올릴 일은 있어도 내리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게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데 시장금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은행채 발행하고 국채금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부터 보시면 부동산의 어떤 버블이 조정 과정에서 다 대출로 어떤 빚으로 하여간 서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쪽에 체인이 끊기면 신용경색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10월 에어랜드에서도 겪었고 다 지금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죠. 분양이 돼야 PF나 이런 자금의 사슬이 풀리는데 네. 그럼 그 부분들이 핵심적인 건 금리하고 연결되잖아요. 네. PF 자금의 대출 이자를 버티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던진 어떤 팩트를 보면 당분간 낮출 기미는 전혀 없다. 올라갈 기미는 또 있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물론 지표를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입장은 어떻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많이 혼동스러울 겁니다. 부동산은 가격과 타이밍입니다. IMF 때 경제가 안 좋을 때 집을 매수한 분들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매수 매도 타이밍이 보이는 식견을 갖춘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자산 증식, 행복한 투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팩트와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강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정책의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언제 될지, 주택의 적정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의 30년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3일자 1363원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환율이 더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도 금리를 더 이상 동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흥국에서 지금 해외 자본들이 빠져가는 게 보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버티고는 있지만 어느 정점이 되면 사실 순간적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대비해 보면 그러면 하느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내릴 일은 없다라는 건 다시 확인됐고 그러면 환율이 만약에 더 올라간다. 네. 이러면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율에 대한 또 리스크가 지금 정리가 되거나 안정되는 국면이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형태로 가야지 지금 뭐 집값이 회복했다. 회복한 게 어떤 원동력이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금자리론 39조 6천억.
그리고 주담대 7월 5일부터였죠. 7월 5일부터 정부에서 조용히 풀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나타났지만 8월 초에 보도가 나왔죠. 그게 이제 막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50년 주담대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바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50년 주담대가 나오니까 1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아타기 하느라고 뭐 은행에 줄 설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아, 그 정도예요? 보도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일시적 2주택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털고 하나 3년 처분기한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가지고 갈아타기. 그래서 강남이 그때 막 움직였는데 그게 이어서 요번에 50년 주담대 푼 게 컸어요. 7월부터 올라가는. 네. 근데 그게 7월 5일부터 했는데 8월 20 며칠인가 정부에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가계부채 심각한데 지금 뭐 하는 거냐는 비판 나오니까 또 게다가 우리 젊은 청년층이나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비싼 집값을 네. 우리 보고 이자 내고 사라는 거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니까 정부도 움찔한 거예요. 움찔해가지고 그 이유는 주택 가격이 받쳐줘야 분양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복잡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는 건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오르기 쉽지 않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분양가가 올리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올라가야 피해 현장도 해결이 되잖아요. 네. 이 큰 문제가 뒤에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억지로 지금 가보려고 한 거죠. 정부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근데 대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지금 대출 가계부채 조정기를 거쳐서 성공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만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증가 속도가. 1등이에요. 네. 와. 안 좋은 1등이죠. 아, 안 근데 좋은 그거에 1등. 대해서 자꾸 경고가 나오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자꾸 움직이는 어떤 양상이 더 이상 정부가 이거를 방치했다가는 한 해외 분들이 이걸 계속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갈 수 있을까요? 환율 보이지 않는 환율 전쟁들이 뒤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헤지 펀드들이 공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저는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제 고금리 양상이 지금 7%까지 갔거든요. 엊그제 네. 변동금리. 네. 그럼 아시겠지만 신규 대출 특례하고 이번에 받으신 분들은 4%대 5%대가 있지만 그 전에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영끌 그 이후 뭐 이럴 때 받았던 분들은 대환 대출을 못 갈아타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에서 받는 대환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 계산을 해보면 다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투잡, 쓰리잡 뛰고 있잖아요. 네. 대환 대출 하신 분들은 다행인데 못 하신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요. 보도에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우스 푸어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인지 모르겠는데 못 버티죠. 진짜 이제. 저기 송파구 잠실 이쪽에 야간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많아졌다고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일감이 많아지진 않았고 대리운전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n분의 1이 커진 거죠. 네. 그러면 소득은 주는 거죠. 네. 그래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못 가요. 지금 말씀 주신 변동금리가 지금 다 적용되거든요. 그분들은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대환대출 받으신 분들도 또 그 부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18년부터 뭘 팔았냐면 고정금리인데 네. 5년 거치 이후에 변동금리 적용하는 고정금리 대출 받은 거예요. 혼합형 고정금리. 네. 그걸 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금리가 좀 저렴했기 때문에. 근데 그 혼합형 금리를 받은 분들이 5년 차가 18년부터 하면 이제 작년부터 올해부터 도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변동금리 대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네. 제가 볼 땐 더 이상 이 버티기에는 금리 현황이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금리를 낮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가가 이제 폭등하고 환율이 뛰거든요. 지금 물가 벌써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잡고 있으니까. 복합적인데 뭐 저보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 경제라는 게 금리 하나가 큰 트리거인데 우리가 그 금리를 초반엔 잘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가지고 네. 보조를 맞춰서 올라가야 될 때 기억나시겠지만 하는 총재가 계속 그 스탠스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추이를 보고 따라가겠다 그랬다가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 우리 못 올리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호주, 캐나다와 우리가 좀 커플링 현상이 있다. 금리 추세가. 그래서 호주, 캐나다의 변화를 좀 주시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좀 갈 생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죠. 호주, 캐나다가 다 올렸어요. 지금 4% 넘었어요. 다. 네. 이 그림 보시면 금리표 지금 보시면 다 4%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못 올리고 있잖아요. 왜?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죠? 정부에서 좀
집값을 유지하고 싶은 어떤 정책 방향을 취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게 역작용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엉켰죠. 시장이 엉켜서 일부 뭐 다주택자분들이나 갭 투자하신 분들은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한 80에서 90%가 이거 더 꺾일만 남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상반기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둔촌주공 때부터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는 정부가 서포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계속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위축됐다고는 봐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저번 달에 가계부채 심각성에 대해서 전문가뿐이 아니라 드디어 언론들도 이제 다루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정부는 여론을 못 이깁니다. 사실 쉽게. 음. 근데 여론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죠. 비판 여론이. 네.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싼 집값을 젊은이들한테 매기냐 막 이런 비아냥 소리 나오기 시작하고 더 이상 가다가는 문제가 터진다고 또 해외에서 경고가 나오고 최근에 또 세계은행에서 경고했잖아요. 네. 한국 가계부채 이거 조절해야 된다라고. 그 신호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아. 여론도 안 좋고 전문가들도 안 좋다 그러고 국가 경제를 잘못되게 한다는 방향이다. 당연하죠. 이자가 늘면 이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쓸 돈이 줄잖아요. 쓸 돈이 줄면 소비가 줄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번 달에 트리플 감소 나타났잖아요. 네. 소비 생산, 설비 투자 다 감소했잖아요. 아. 소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자가 한 번만 내나요?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면은 그렇죠. 소비를 줄여야겠죠. 줄이면은 당연히 학원에서 원생이 뭐 한 100명이었다가 80명 줄면 당연히 수입이 줄고 그렇죠. 그게 연쇄적으로 퍼지잖아요. 그 시작을 우려하는 이제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움찔 놀래가지고 걷어들였어요. 걷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50년짜리를 40년으로 살며시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자기들도 미안한지 40년에 예전에는 그 1주택을 가진 분들이 하나를 더 살 때 여러분 처분기한 3년 늘린 거가 저 중요한데요. 내가 집을 샀어요. 현재. 또 하나를 샀어요. 근데 3년 안에 이 집을 팔면 양도세 세금을 안 물어요. 네. 이 조항을 갖다가 풀어놨거든요. 이게 투기하라는 얘기예요. 3년마다. 그러면 풀어놨으니까 어때요? 지금 50년 주담대 나왔죠. 집을 하나 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놨어요. 완전히 투자죠. 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막았어요.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이렇게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걸 막았어요. 그나마. 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정부도. 아 이게 집값을 유지해야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리 때문에 했는데 다른 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시 대출 확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대출 확대한다 그거는 정말 기득권이나 갭투기, 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비판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교수님 왜 그렇게 그 건설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주택을 사라고 서포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책들을 건설사요? 예, 정부요? 예, 정부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향을 보면 되겠죠.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 무주택자분들이 많으면 어떤 정책을 필까요? 무주택자가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2000 지금 한 180만 가구예요. 가구 수가 우리나라. 네. 그 중에 일시적 2주택자가 한 230만 돼요. 네.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가 한 70만 돼요. 300만이잖아요. 네, 300만. 그럼 2180만 가구 중에 300만이면 한 10% 좀 넘죠. 그렇죠. 그럼 90% 가까이는 뭐예요? 1000만이 1주택자고 980만이 무주택자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90%의 국민이 지금의 정책을 좋아할까요?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정책인데? 집값이 오르면 보세요. 1주택자 입장에서 네. 1주택자 1000만 명은 집값이 오르면 뭐가 좋죠? 집값이 오라서 음. 파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네. 그냥 나는 정상적으로 거주용으로 사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 집값이 오르면 남의 집값도 오르니까. 오르니까. 그 와중에 자녀가 둘 있다. 싫어요. 왜? 자녀들 결혼시킬 때 돈이 2배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는 1배 들어갔지만 손해죠.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늘죠. 네. 건강보험료 늘죠. 집값이 올라간 만큼 네. 내야 되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모셔야 되고
주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관료들, 국가가 국민들을 데리고 끌고 간다, 리딩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 올리면 세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세금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시는 이권 카르텔들이 다 놀아먹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도? 그 실제로 대통령이 언급하신 거니까. 네, 보니까 세금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뭐 음. 빼먹고 막 여러 가지 뭐 행사를 통해서 빼먹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예요? 주택 가격 올리면 올릴수록 이쪽 시장에서 어떤 이쪽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쪽 시장에서 뭘 얘기를 해요? 주택 가격 오른다, 뭐 이런 얘기 펌핑하고 건설사 좋아진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주로 기득권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리더들, 프라이스 리더들인데 아담 스미스도 얘기했잖아요. 그 기득권의 프라이스 리더들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는 것에 절대 주의해라. 맞아요. 결국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 주는 거를 그들은 명분을 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에 올인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거를 잘 감시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어때요? 건설사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기득권이죠. 네. 사업을 할 정도면 일단 백성보다 낫잖아요. 네. 국민들보다. 근데 그분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도와주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도와줘야 집값이 오르고 건설사도 살고, 건설사들은 돈을 벌면 뭐 하죠? 후원도 하고 돈도 하고 이러죠. 그럼 정계 있는 사람들 후원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연결되잖아요. 그 네. 카르텔도 있잖아요. 네. 그럼 세금이 더 얻으려면 집값이 올라가야 돼요, 일단. 그렇죠. 세금을 더 받으려면 작년이었나요? 그 연끌 때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세금이 몇십 조 더 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여러분 세금이 우리가 예산 600조인데 잘 아실 겁니다. 600조 중에 1년에 걷는 세금은요 350조에서 90조밖에 안 돼요. 네. 200조는 기금하고 뭐 이런 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계정이에요. 390조에서 60조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350조 들어오는데 네. 50조가 더 들어와서 그 해가 390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60조 빵꾸 났잖아요. 네. 세금 벌써 많이 빵꾸 나서 300한 3, 40조 들어올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세금을 늘리는 거. 그렇죠. 뭔가 거래를 늘리면 양도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위해서 대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위해서. 아니, 국민이 그러니까 이 묘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정부가 집값을 안달하는지도 이해될 거예요. 네. 누가 봐도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태는 명분은 뭐예요? 건설사 리스크가 커져서 금융사 리스크로 전이되면 경제의 위험이 있으니까 명분이에요. 네. 이거 아주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제1금융권은 지금 PF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이 안 무너지는데 우리나라 금융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네. 볼륨으로 볼 때. 저축은행도 이미 2009년도에 11년도에 부도 11개 다 맞으면서 다 리스크 해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서 이번에 그렇게 심하게 공격적으로 욕심내면서 탐욕의 PF를 하진 않았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수익성이 떨어졌을 뿐이지. 근데 증권사 캐피탈 협 있잖아요. 이 양반들이 예금 예대 마진 그쪽에 기본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PF 하니까 브릿지론 6개월 1년 빌려주고 막 6% 8%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탐욕적으로 간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 자유자본주의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명분을 말씀드린 대로 국가경제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건설 경제의 GDP 비중 있잖아요. 네. 많이 드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건설 경제는 SOC 사업부터 해서 부동산뿐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서 SOC 사업을 하면 고용이 창출되니까 경제 순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이 국가가 지금 투입하는 자금이 SOC 쪽이 아니라 건설사들의 어떤 사업성이 없는 현장까지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양태를 보이니까 네. 그러면 팔려야 되는 가격이면 이게 타당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가격이 조정돼야 된다는 어떤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유지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유지하다 지금 건설사들이 입장이 그거예요. 이래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영끌 때처럼 또 한 번 거품 왜곡이 벌어지면 그때 털 수 있죠.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 GDP가 15% 20% 차지하던 게
계산해 보니까 요즘은 5.6%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럼 자영업자분들을 통한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40% 넘어요. 어디를 지원해야 돼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미래를 자영업을 위해서. 그쪽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를 갖다 이제 그렇게 맞춘 거예요. 음.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금융의 리스크가 오고 국가 경제 문제가 된다. 아니죠. 지금 자영업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형태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대로 아. 기득권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대책이 아닌가. 추경호 장관이 했던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때 발표했죠. PF 현장, 우량 현장은 지원하겠다. 네. 근데 지금은 우량 현장뿐이 아니라 아. 다 끌고 가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PF는 지금 숨어 있는 폭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터져도 국가 경제에 큰 무리 없다. 잠시 출렁일 수 있지만 이미 마스터가 다 돼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지금 동맥경화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런 동맥경화 상황이요. 네. 정말 한계에 이른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잖아요. 한계 이렇다는 건 네, 이것도 좀 말씀 주세요. 아, 그래서 그 동맥경화에 이제 그 혈관에 찌꺼기가 끼는데 이게 그래도 껴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껴가지고 이거는 좀 아니죠. 저는 네. 거꾸로 네. 막혀버렸어. 막혀버렸어. 이미 10월 달에 한번 막혔어. 그래서 응급치료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뚫었어. 뿍. 아, 구멍이 있어. 네. 구멍으로 겨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얘가 또 막혀가는 거예요. 어. 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건강 상태는 건 뭐야? 수출이 좋아진다든지. 그렇죠.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막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시 한번 뚫는 거야. 억지로. 네. 그러면 이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는 한 이게 버티겠냐고요. 그렇죠. 언젠간 막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산삼을 먹어가지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우리가 또 있지만 네. 좀 희박한 경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데이터로 봤을 때는 네. 그 아파트 가격 변동률하고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니까 네. 음에서 양으로는 바뀌어가지고 네, 다 양으로 바뀌었죠. 예, 양으로 바뀐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하락이 와서 W자 더블딥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예, 또 제가 어떤 그러죠. 예. 더블딥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거의 뭐 99%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는 그러세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6개월이나 1, 2년 뒤에 네. 빠르면 6개월 안에 늦으면 아. 계산해 보면 2009년도를 더듬어 볼게요. 네. 역사는 되풀이되니까 2009년 1월에 던졌는데 11년에 터졌거든요. 5월에. 네. 그러면 11, 1년 반, 2년 정도 뒤 터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2023년 1월이니까 내년 중반기나 하반기 후년 초에 WD 확 올 수 있다. 버티다가. 아니면 최근에 경제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미리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은 확실히 더 온다. 한 번 더. 작년 기억나잖아요. 연말에. 그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다들 안 했잖아요. 네. 저는 몇 년도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이 온다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왜? 저는 뇌피셜도 있지만 데이터나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려면 간단하잖아요.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경제가 좋아야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좋은데 왜 올라가죠? 네. 그냥 펌핑. 영끌 왜곡 기사. 네. 그렇죠? 호가창 띄우듯이 그 자전거래로 신고가 띄우고 그것도 반 이상이 다 가짜 거래잖아요. 많더라고요. 그런 기득권들의 어떤 패턴이 이어졌었고 코로나 저금리 때문에 그건 금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제자리 가야죠. 근데 왜 제자리 안 가죠? 지원으로 떠받친 그런 것들. 그렇죠. 대출로 떠받치고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은 뭘로 하죠? 정책 자금이니까 나라 돈 써야 되는데 지금 세수가 뻥크 났잖아요. 계속 할 수 있어요. 돈 MBS 들을 때도 투자자들이 돈을 낸단 말이에요. 투자들이 국채가 5%인데 국가에서 발행하는 MBS가 4%면 팔아줘요? 안 팔잖아요. 네. 도리어 기관 투자자나 그 MBS 투자자들이 지금 4% 특례보금자 이론도 돈을 빼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계약한지 모르잖아요. 투자 조건은. 그죠? 그렇죠. 세금으로 배팅한 게 아니라 그 MBS 유동화 증권으로 했단 말이에요. 갚아야 돼요, 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엉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또 세금을 메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라도 또 40조 한다? 이게 터지면 난리 나거든요. 두 개 다 터지면.
100조인데 100조를 어떻게 메꿉니까? 네. 세금 겨우 거두는 게 300조인데 네. 350조.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정황상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냉철하게 판단하자 이거죠.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팩트나 요인들이 좀 오버슈팅돼 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예전에 그림표를 나중에 한번 더 초대해 주시면 제가 데자뷰 그림을 가져올 텐데요. 2009년하고 지금하고 2009년. 거의 데자뷰입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벌어질 거라는 99%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요. 역사는 뭐 거짓말 잘 안 하니까 물론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잘 버티고는 있어요 현재. 그런데 네. 제가 볼 때 조금 더 보면 알겠죠. 10월 달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가 8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3주 정도 승인을 하니까 8월 달에 막 한 분들이 9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집을 샀을 거예요. 10월 달에는 이제 없죠. 그 대출이. 네. 그죠? 그렇죠. 그럼 10월 달 거래량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게 4, 5개월, 5, 6개월 갈 거라고 생각했고 9월 달부터는 꺾일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담대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쵸. 이거 끝나야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힘이 약하잖아요. 4천을 못 넘고 거래량이. 그러면 10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만약에 거래량이 뭐 5천 건 늘어났다. 평균 서울 아파트가. 그러면 예전에 3, 4천보다 더 올라가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주택 가격이 내려왔거나 소득이 늘었거나 둘 중에 하나 거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한번 여러분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 판단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2년도에 벌어졌던 그 네. 더블딥 그게 지금도 한 번 더 재현되실 수 있다.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불러주세요. 제가 네.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바닷물도 뭐 다 마셔보는 게 아니라 네. 찍어보듯이 막 100마디 말보다 그림 보면 딱 알잖아요. 그 그림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한문도가 얘기한 게 저 얘기구나. 저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네. 이게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다시 회복한 지역들을 보면은 조금 고가 아파트들 좀 네네. 좀 좋은 뭐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 네네. 많이 선호하는 지역들이잖아요. 강남, 네네, 강남, 마양성, 네, 예, 마용동 그런 쪽인데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기만 올랐지 다른 부분들은 뭘 올랐냐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올랐다는 수준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정고점 대비해서 보통 거래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운 좋으면 80% 선이고 네, 다 75에나 70이에요. 그러면 20, 네. 30%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강남 사구하고 선호하는 지역은 지금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당되는데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더 냉정하게 판단할 게 뭐냐. 그러면 오르고 있으면 집을 걷어들여야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왜 매물이 따따블 늘어나죠? 그거 되게 그건 궁금한 것 이상해요. 같아요. 매물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작업하는 거죠. 작업하는 건가요? 네, 제가 현장의 모습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오르니까 송파 H. 엘리트 아파트들이 19억대까지 18억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지금 24억, 5억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팔려 말이지 않습니까? 잘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5억을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이 이제 올라갈 때 뭐라 그랬겠어요. 대표님, 조금만 있으면 1억 더 받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근데 나는 여기 회사에서 이거 돈을 맞춰줄 날이 2달 뒤야. 그럼 2달 안에 팔아줄 수 있겠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한테. 그럼요. 무조건 오른 거야. 이거 1년 가요.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이제 26억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면. 회복한다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네. 말 듣고, 공인중개사님 말 듣고, 25, 6억 간다 해서 팔린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는데, 왜 찾아오러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인중개사 어떻게 돼요? 요즘 조금 뜸한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뭐 정부 같은 이런 얘기 막 던지겠죠. 네. 근데 이번에 9.16 대책이 나왔죠. 네. 대책이 보니까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움찔해서 펌핑하는 걸 거의 줄였죠. PF만 살려두고, 그죠? 네. 다 막아놨잖아요. 다른 얘기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신호를 준 거예요. 더 이상 못 받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들은 똑똑한 분들은 스탠스를 바꿔야겠죠. 지금 끝물인데 조금 낮춰서 파셔야겠네요. 이렇게 패턴을 바꾸겠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요? 26억 50억 받는 게 받아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 명분이 생기죠. 19억일 때 여기까지 받쳐줘서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일어나서 팔린다는데 소유주께서 더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못 팔죠. 당연히 이게 명분이 생기죠. 네. 요 제가 드린 말씀에 그러면 그 매도자는 어떻게 돼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런 갈등이 강남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뭐 증권과 찌라시 내지 저의 뇌피셜 또 안테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건이 더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되잖아요. 네. 그럼 낮춰서 팔아야지 팔리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뭐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보도하고 좀 틀리네 현장은.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도 틀리고, 그죠? 데이터도 틀리고 그런 선호하는 아파트들도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벌써 흔들리는 전초전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네. 네, 거래량이 늘진 않으니까. 늘진 음. 않고 그 가격대에서 멈춰서 낮춘 것만 팔리니까. 음. 그리고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통계의 표본을 아직도 공개를 못해요. 네. 그럼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표본을 공개 못하는 통계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뭐 전 정권에서 그 네. 통계를 좀 위조라고 똑같아요. 전 정권 이 정권 할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이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네. 공개적으로 표본 공출하고 하면 뭐 어느 정부가 뭐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완전히 바꿔 쓰지 않나. 그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들 들으면 뭐 압수수색 한다는데 그것도 말장난이고 조금 낮게 해주면 좋겠다 하면은 통계상 안 됩니다 하면 끝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부동산은 중요한 통계가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요. 개인이 판단을 해요. 담당 지역에 대해서. 이런 통계가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뭐 얘기 더 정리됐죠. 뭐. 그게 들어가는군요. 정성적인. 네, 제가 또 이렇게 방송했다가 또 국가기관 소송을 당할까봐 다 녹음 떠났습니다. 고백한 내용도 다 떠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제가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가이드를 국가기관이면 공정하게 해야겠죠. 그렇구나. 이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제보하려다가 좀 참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네. 그런 그분들이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담당자분들이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기록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다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만나서 개선하자 했더니 네 그래야죠. 그러고서 회피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작년 한 6월 중순부터 올 초까지 급하게 집값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보니까 되게 선호하는 지역들도 막 한 30%, 35%까지 정고점 40% 손판 40%. 손판 40%까지만 빠지고 했는데 이번에 더블딥이 온다면 그때도 한 요 정도를 예상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높은 바닥이 조금 더 높아지는? 바닥이 좀 더 그때보다 높아지냐? 약간 높은 그런 저는 하락일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매물량을 볼 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락이 더 깊어진다는 것인가요? 대출 정책에 달린 건데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무리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성을 깨닫고 대출을 갖다 왜 전 세계에서 DSR을 하자고 그랬겠어요. 미국이 터져가지고 다 고생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한 게 DSR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깬 건 아니지만 편법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럼 원래 원한 대로 가야지 전 세계가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가려면 원한으로 가는 순간 이미 유동성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살 사람 이미 다 샀고 대출 DSR 들어가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 강남의 집값이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드릴게요. 서초 32평이 지금 45억, 55, 45억 가는데 그게 70억 될까요? 60억이 될까요?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했던 얘기니까. 45억, 50억인데 근데 그게 갑자기 35억대로 좀 빠졌단 말이에요. 매매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약간 회복하는 추세일 뿐인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20억에서 24억이었는데 지금 12억에서 14억으로 반토막 났어요. 그럼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야 되죠. 그렇죠. 안 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 정리됐죠. 근데 매물은 늘어나.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하죠? 못 사는 거죠, 이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살고 파는 건 언제든지 못 파는 시장이 됐다. 지금. 맞죠? 네네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가 지금 90% 회복을 했는데 매물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왜? 부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매집을 해서 다시 살 사람이 붙는다라는 수요가. 지금 수요가 어떤 수요예요? 가수요잖아요.
실수요도 껴있지만 그게 약간의 정부에서 던진 처분기한 3년짜리하고 50년 주담대를 활용한 지금 매수 세력이 들어왔음에도 제가 볼 때 5천 건은 못 넘을 것 같거든요. 네. 평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매물은 예전에 두세 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한번 변동성을 걷겠죠. 중요한 건 종부세를 낮췄잖아요, 세금을. 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가면 시장은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 가이드의 데드라인 시점을 계산상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린 40%라고 말씀드리는데 최대 50%.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뭐 배당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자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본이라는 원본이 어디에 기회비용을 내가 투입을 해서 뭐 사업에 투자라든 주식에 투자라든 예금으로 넣든 거기에 있는 수익이잖아요. 그 대가를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네. 주식은 뭐 배당률에다가 뭐 다 이제 틀리잖아요. 사업은 사업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부동산은 자본시세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 자본세 차익은 자본세가 났을 때 해당되는 거고 평소에는 계산할 때 원래는 임대 수익률로 부동산 가치를 정해요. 네. 해외는 다. 우린 전세 때문에 지금 특별한 경우인데 그 임대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5억인 아파트가 전세 시세 강남 4구 패턴이요. 시세가 전세가 보통 1억에 300, 350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1억을 안 하고 우리 저 전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이 되니까 보증금을 5억으로 칩니다. 보통. 그래서 요새 패턴이 많이 바뀐 게 봄에는 1억에 300, 350이 많았어요. 32평이. 근데 네. 지금은 5억, 6억에 150, 160 이게 많아요. 그 전세 대출 보증금 끼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임대 수익률을 환산해 보니 캡 레이트라고 그러죠. 1.7에서 2%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이 지금 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계속 갖고 가면서 세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안 오른다고 가정하면 감가상각도 치러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죠. 자기는 딴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세를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를 놨죠. 네. 그럼 여기다 세를 놓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나중에 자본시세 있으면 그때도 팔 생각도 있지만 지금 이게 더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은 이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죠, 지금. 손해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안 파는 분들은 누구예요? 나는 이미 손해보고 있지만 자본시세가 말씀대로 이게 어디까지 35억 갈 거야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근데 이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처럼 이제 터지는 거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을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다. 자꾸 빠져나가니까 낮춰지잖아요. 네. 임대 수익률이 봄에만 해도 2%, 2.1% 했거든요. 요새 5억으로 느니까 1.7 정도 나오는 거예요. 뭐지? 임대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옛날에 그 하버드의 그 부동산 유명한 박사님 계세요. 네. 임대 수익률이 장기 곡선이 낮아지면 주택시장은 침체인 거예요. 임대 수익률이 천천히 올라가지 않으면 호황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임대 수익률이 요새 전월세 뭐 월세 막 올라간다더니 멈췄잖아요. 지금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스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 마이너스 0.몇 %. 자, 이 패턴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왜 내려가죠? 경제가 안 좋고 수요자들이 소득이 늘어야 제가 된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 만만해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전세값 상승은 안 되는 건가요? 전세값은 좀 상승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상승하는 척 제 개념에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폭증을 했어요. 매매가 안 돼가지고 2022년 초에 매매가 안 되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2020년에 임대차 산업 때문에 갱신을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집을 사서 들어갈 때 갭투기를 없앤다고 집을 투자할 때 6개월 안에 입주를 안 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현재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집을 못 팔아요. 빈집이 아니면. 미국처럼 빈집을 파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억지로. 그래서 좀 전세난이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내보내고 팔아야겠으니까. 억지로 내보내고 빈집을 만들었어요. 팔릴 줄 알았더니 그때가 이제 꼭지가 가는 거예요. 2021년 하반기.
꼭지를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전세를 내보냈는데 갑자기 집이 안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급해져가지고 나중에 2021년 2년 초부터 전세 물량이 급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 빈집들이 다시 전세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매매는 안 되고 그러다 이번에 1.3 대책으로 인해서 이게 역전된다. 전세는 줄고. 그럼 전세는 왜 줄죠, 여러분? 사람들이 전세 거래량이 막 늘다가 요즘 줄었거든요. 네. 전세 거래량이 왜 늘죠? 예전보다 전세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올 상반기에. 네. 매매 거래량은 줄었는데 왜 늘죠? 집값의 미래를 안 좋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나중에 사야지. 그러니까 전세 살다가 네.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시장에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무시하고 뭐 신고가 나온다 이런 곳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전세 월세 거래량이 9월 달에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8월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영향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좀 슈팅을 해준 것도 있잖아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 부분의 힘이 지금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달에 전월세 거래량도 또 못 받쳐준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힘이 많이 빠지겠죠. 전세가 받쳐줘야 매매도 받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전세가도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오른 거네요. 그렇죠. 반토막 났다가 네. 다시 회복한 거고. 그렇죠. 회복했는데 그것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와지면 쭉 전세가가 오를 텐데 네. 올라가다 정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네요. 이 가격대에는 이 전세를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계속 줄다가 4개월 전부터 딱 정체예요. 물량이 계속 똑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 뭐냐면 오르는 지역은 신축 희소성 있는 대단지에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일부 지역 단지들은 올라요. 네. 당연하죠. 네. 신혼부부 대출은 또 저렴해요. 금리가. 네. 그 외에 전체 시장을 그걸로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도 했잖아요. 그동안. 박근혜 정부하고 MB 정부 또 문재인 정부까지 네. 전세 대출을 방치해가지고 주택가가 폭등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전세 레버리지를 통해가지고 갭투기가 성행을 했고 그럼 전세 대출이 젊은이들과 무주택자한테 피해를 주는 역할하고 전세 사기까지 벌어지잖아요. 네. 전세 대출 레버리지로 그 시장을 바라보는 건 투자나 투기꾼이잖아요. 그분들의 편에서 뭐 제가 해석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국가 경제나 미래를 위해서 네. 전세 대출은 국가가 굳이 그렇게 나서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왜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났죠?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매매가를 오버슈팅 시켜놓고 가짜 거래로 2억짜리 3억을 만들면 전세 대출을 3억까지 해주니까 알고 보니까 시세가 2억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뺏기잖아요. 역전되잖아요. 특히 빌라 시장에서 막 신축되면은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네. 빌라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정부에서 서울은 가격이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아파트는 별로 없고 빌라 쪽으로 가지만 지방은 서울의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값인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에 지금 아파트들 다 지금 사기당한 데 많습니다. 아, 보도도 좀 편향적인 게 제가 볼 때. 그러네요. 그럼 이제 전세 대출을 그럼 정부가 더 늘리냐? 그럼 전세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네. 자, 그 돈은 누가 빌려주죠? 그 정부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시는 게 아닌가요? 저리로 빌려주게 되면?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 그러면 기존금리가 3.5%인데 네. 3.5%다 싸게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건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네, 길어지지만 쉽지 않겠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1% 2% 하려면 딴 데서 메꿔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그쵸. 세금으로 밀어줘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이자 생각 안 하고. 근데 세수가 펑크 났잖아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러네요. 펑크 났는데 전세 대출을 밀어준다? 아, 0.1%로? 지금 그거 신경 쓸 때 아니잖아요. 전세 대출이 좋은 점이 뭐죠? 투자자들 투기꾼들한테만 좋아요. 일부 젊은 분들은 전세를 안 해주면 나 전세를 어떻게 얻어 그러지만 맞아요. 그건 일시의 고통이에요.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속으시면 안 돼요. 전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더 올라가요? 오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려오고- 내려올 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그쪽 않을까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또 마찬가지로 네, 그게 그러면 우리 젊은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죠? 전세 대출이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교수님, 이 전세자금 대출이 네. 집값을 떠받치는 그런 비판을 지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비판이 아니라
그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에는 왜 이게 슬금슬금 이렇게 대출액을 자꾸 늘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뭐 청년, 뭐 중소기업들 되게 다양하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점점점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늘어났을까요? 전세 대출의 개념은요. 네, 취약계층과 네, 그죠? 취약계층과 네, 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네, 그 기본 베이스 여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전세 대출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른 용도는 전세 대출이 아니었지만 네, 예전에도 뭐 서민 뭐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네, 그런 분들 만약에 사업이 망했어요. 아, 갑자기 뭐 거주할 데가 없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그 하나의 경제 주체가 살아야 소비가 사니까 그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전세 보증금 날아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MB 때 시작됐단 말이에요. MB 때 잘 네, 보시면 이제 그 파생 상품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이라고 미국이 정부가 보증을 쓰고 네, 돈을 대출해 주는 걸 민간이 했기 때문에 펌핑을 할 수 있잖아요. 보증을 쓰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유동성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쵸. 결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출도 대출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다는 원리를 알았겠죠. 누가?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나중에 알았겠죠. 네, 예전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열심히 모아서 그쵸. 전세들을 살다가 돈을 더 모아서 집을 사야지인데 그건 집값이 안 오를 때 전제 얘기죠. 모으는 사이 더 오르면 또 못 샀죠. 또 모아야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전세 대출을 해줘봤자 또 더 올라가죠. 그걸 아니까 네, 정부와 일부 그쪽의 전세 가격이나 매물 가격이 실질 상승, 그러니까 GDP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 저도 뭐 정상적으로 보는데 네, 그거보다 더 올라갔는데 가격이 내려올라 그러면 전세 대출이라는 금액을 넣어서 업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이 되죠. 받쳐지죠.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분양가라는 개념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익은 누가 가져가죠? 뭐 일단 건설사가 가져가죠. 그렇죠, 그렇죠. 첫 네, 번째로는 그럴 건설사가 거예요. 가져가죠. 그리고 자본가들이 가져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아 전세 대출 해주면 집값이 오른다. 음. 정부가 전세 대출 정책이 나오자마자 투기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걸 MB 때 실험을 했어요. 네. 명분은 그때 일시적으로 전세난이 좀 있던 거 있었거든요. 그거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1억을 했는데 그때는 뭐 집값이 쌀 때니까 막 네. 3억 뭐 1억을 했는데 집값이 쫙 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같아 2억을 올렸어요. 더블로. 맞아요. 조금씩 그랬더니 계속. 갑자기 막 집값이 튀는 거예요. 겁이 난 거야. 다시 1억으로 낮췄어요. 아, 낮췄었군요. 실험을 일단 해봤어요. 해봤죠. 음. 전세 대출은 무조건 집값을 펌핑하는구나. 확인됐죠? 네. 박근혜 정부 때 어땠어요? 더 확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정도가 아니라 미쳤죠. 아. 왜 미쳤냐 보세요. 네. 유주택자가 전세 대출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뭐 내 집이 있으니까 그냥 전세 주고 전세 잘-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사 가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 전세 때는 전세 사는데 또 전세 대출을 왜 해줘요? 그 집에 투자라는 얘기잖아요. 대출과 박근혜 정부 때 3억으로 출발했어요. 네. 갑자기. 뭐 국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감안할 때 1억짜리가 갑자기 3억 2배가 되진 않은 때인데 네. 갑자기 3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2억짜리가 3억 되는 거예요, 바로. 어. 전세가 3억이니까. 또 이땐 금리도 되게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겹장으로 폭탄 터지는 걸 던진 거죠. 음. 빚내서 집 사라라고 야단 많이 맞았잖아요. 네네. 그러고서 여기서 다시 또 얼굴에 이거 깔고 5억을 올립니다. 아, 5억까지 1, 2년 갔군요. 뒤에 또 5억을 올릴 때 또 유주택 전세 대출까지 해요. 집이 있는 사람도 전세 네, 자금을 그것까지 받을 수 넣었어요. 있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돼요? 타기 시작했죠, 불타기. 음. 불타기 시작하니까 비판을 받으면서 뭐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받았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그럼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또 안 잡았어요. 이게 전세 대출 집값을 맞춰주고 있으면 액션은 애를 썼는데 문재인 네. 정부의 실무진이 인수위가 없이 되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아. 그렇지만 거기 안에도 또 기득권이 있겠죠. 굳이 뭐 이거 그분들이 이거 놔두는 게 도움 되겠다 하니까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어떤 기준이었냐? 전세 매매가의 90% 100%까지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아. 그걸 방치를 했으니 집값이 안 뜁니까? 그 와중에
저금리였다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그쵸. 완전 뭐 제로 금리 수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그러면 집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매집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음. 와중에 임대사업자 제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랬죠. 완전 판을 깔아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어때요? 전세대출이죠. 전세자금 이게 지금 일이 폭등한 집값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전세대출을 우리 지금 이사님이 여쭤보시니까 네. 저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국민과 젊은이와 무주택자의 가슴을 빨아먹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저는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일도 집이 망하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국가에서 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 저리로 도와주고 청년들이 직장을 얻었는데 처음에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미래 어떤 생애주기 가설을 볼 때 충분히 갚을 수 있잖아요.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 도와주는 게 전세대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쪽으로 변질된 거예요? 아파트 사고 주택 뭐. 시장을 펌핑하는 데 쓰기에 좋은 걸 알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니죠. 목적은 이쪽에.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기득권들은 네. 명분을 백성을 위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피해는 백성들이 본다고 아담 스미스가 이미 예전에 다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 이사님이 전세 레버리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대출 개혁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전세 대출은 이제 그만 더 펌핑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혼부부들 전세 대출 이번에 확대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집값도 받치잖아요. 맞아요. 그럼 신혼부부 대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시세에서 얻으면 되는데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독입니다, 독. 실제로 주변에 들어보면 네. 대출을 받아서 요 정도 뭐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이제 내가 가진 돈은 그냥 한 15년 된 데 가면 되는 조금 작은 데 가면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냥 대출 받으면 쉬우니까 대출이 사실. 없으면 없으면 안 가죠. 안 갈 수가 없죠. 안 가면 그 가격이 내려오죠. 그렇게 내려오면 줄으니까. 대출 없이 갈 수 있죠. 이 중요한 논리를 네. 자꾸 얘기를 하고 기자분들이 거꾸로 만약에 여론이 이런 기사를 다 썼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전세 대출만 해주고 싶겠어요? 욕 먹으니까 쉽지 빼겠죠. 않겠- 예.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시작하겠지만 제가 1, 2년째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 대출 정말 국민의 적이다. 그럼 그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만 해줘야지 네. 투기의 어떤 매개체로 도와주는 건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여기서 한도를 네. 줄이는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한도를 뭐 3억으로 줄인다거나 정부의 의지죠. 그러면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쓰고 계신 분들은 5억을 대출하니까 이자를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3억으로 줄이면 2억이 어디서 나요? 그죠. 안 되니까 그럼 이분들은 유예 기간을 두면 돼요. 이분들은 만약 이번에 계약을 했다, 그럼 2년 남았다 그러면 너무 짧은 것 같으면 3, 4년 둬요. 3, 4년 동안 그러면 3억 기준에 맞춘 주택 가격이 형성되고 전세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그럼 3, 4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갔보다 덜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출자가 줄든지 뭐 더 좋은 방향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겠죠. 네. 그게 저는 국가 미래에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유예 기간을 주는 식으로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럼요. 제가 의지가 있다면 이거 전세 대출이 이거 주택 가격의 이거 원흉이네. 일종의 네. 전세 대출 말고 일반 대출도 있지만 전세 대출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이걸 딱 문제가 있구나. 네. 얘를 줄이는 순간 근데 충격이 있겠구나. 그럼 유예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히 가면 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겠구나. 그럼 주택 가격은 정상적인 가계 부채가 과다하게 안 되는 시장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능력에 내 소득에 맞게 사는 알맞게 부채도 알맞는 수준이라든지 그죠? 네네. 지금은 다 오버슈팅이잖아요. 지금 묻지도 않고 5억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네? 집 가격만 보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행은 그러면 바보예요. 왜 그걸 해주겠어요? 보증을 해주니까 서울 나라에서 보증. 예. 돈 대준다니까. 그러면 이게 은행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체가 뭐가 문제가 안 돼. 명분 자체가 네. 정의롭지 않아요. 네. 교수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네. 전세 제도도 없어져야 된다. 에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어느 계시거든요. 분이에요? 이제 해외는 전세 제도가 없고 그냥 월세 매매로 딱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이게 사실 뭐 갭 투자도 무슨 있는 문제가 거다. 있어요? 전세 때문이 아니라 이게 팩트가 중요한데 전세 제도 때문이 아니라 네.
전세 대출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전세 자금 대출이 문제다. 네, 그게 없다고 가정할게요. 전세 이게 없을 때는 대출이 없을 때는 네. 전세 시장이 정상적으로 음. 시세가 100원이면 6, 70원에 거래가 됐어요. 음. 왜? 문제가 생기면 경매가 나갈 걸 다 알아요. 그쵸. 그 정도 갭은 있어야 내가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걸 알고 공인중개사분들 자체도 전세 대출이라는 개념이 빠지니까 매매가가 10억이 7억 뭐 10억이다 그러면 아 이거 한 7억에 전세가 많네. 8억? 아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권유를 안 했어요. 지금은 전세 대출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게 막 시장이 혼탁해진 거예요. 10억이면 12억 갈 수 있어. 지금 전세는 7억 싼 거야. 6억인데 대출 이런 게 막 섞이니까 시장에 혼동을 줘버렸죠. 그러면 이제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전세 대출 때문에 이어서 나온 말인데 더듬어 가볼게요. 그전에는 이렇게 전세 사기가 없었어요. 심하게. 건수도 적고. 네. 언제부터 이게 전세 사기 건수가 급증을 했냐면 딱 2015년부터 2016, 17 가면서예요. 갑자기 급증하잖아요. 2017년, 18년부터. 왜? 네. 15년부터 전세 대출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2년 차가 됐을 때 2017년 되잖아요. 네. 17년, 18년부터 전세 사기 사고 피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국민 세금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행위를 왜 해요, 나라가? 그쵸. 주택가가 오르고 이런 나쁜 짓을? 그쵸. 그것 때문에 막 보증해 주니까 또 그렇죠. 계속 이게 연결돼요. 네. 이게 없었다라면 예전의 건수처럼 이렇게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 전에 전세 제도는 어땠냐? 전세 제도 근원을 너무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연적으로 나중에 때가 되면 소멸될 건데 네. 예전에 우리가 해방을 하고 나서 다 판자밖에 없었어요. 판자촌 짓고 벽돌집은 1960년대 들어와서 뭐 해외 차관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럼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땅들은 막 전쟁이 끝나고 났으니까 땅 정리도 안 돼 있고 지주들이 볼 때 집을 지으니까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왔는데 판자촌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짓는 집을 짓는 게 조금 발전하니까 이제 벽돌, 브로크라고 하는 걸로 짓게 돼요. 네. 그것도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쵸. 지주들이 땅은 있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지면 전세돈이 처음에 월세겠죠? 네. 월세인데 월세 말고 이거 하나 져야지 이쪽 집을 지을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월세로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을 많이 모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 여기 땅이 또 있어. 건설업자든 지주든. 네. 그 돈을 그러면 월세를 내지 말고 나를 빌려주면 월세를 안 받을게. 이자 계산해서. 네. 그럼 이 사람은 전세돈이나 목돈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걸로 집을 더 질 수가 있죠. 더 지면서 자연적으로 또 월세 2개 놓고 한 집은 전세 받고 그러면서 월세와 전세가 같이 공존하기 시작하죠. 네네. 돈이 모은 분들이 전세를 살 수 있잖아요. 없는 건 월세잖아요. 그쵸. 모은 분들 거 돈을 금융기관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금융으로 빌려주는 그렇죠. 개념이네요. 사금융으로 윈윈이죠. 나는 월세 안 나가니까. 월세 안 나가. 이 사람은 이 자금을 갖고 또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렇죠. 또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좋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발전하다가 네. 뭐 민법이 생기고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뭐 경매라는 개념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80% 위험하구나. 70%가 안전하구나 하니까 60, 70%에서 다 형성돼 왔어요. 비싸봤자. 네. 싼 집은 이제 50%에 내주고. 네. 그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정부가 키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90%, 100%?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나라가 망할 때마다 누가 살렸어요? 국민들이 살렸어요. 네네. 국민들이 잘하고 있는데 엉뚱맞게 생뚱맞게 정부 금융증 안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제가 볼 땐 장난질 친 거죠. 전세 대출이라는 걸 넣어서 네. 펌핑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전세 대출은 좋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빠지면 돼요. 빠지라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알맞게 대출해주겠죠? 은행은 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출해주겠어요? 매매가의 100% 90%에 대출 안 해요. 60% 70%만 하죠. 그렇죠. 그것도 신용 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신용사회가 되잖아요. 그걸 왜 정부가 껴가지고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냐 이거죠.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예요. 윈윈이에요. 네?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간주 임대료 소득이라고 봤잖아요. 왜? 그 전세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뭐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금을 넣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금을 넣는 게 아니라 전세 레버리지로 갭투기를 하잖아요. 하나 더 사죠. 판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든 제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참 한도를 낮추는 거는 교수님 막 운동을 해야 될 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쉽지는 않은 게 아니라 네.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네. 끝난 얘기죠. 네, 근데 과거와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과거에는 저금리였기 때문에 네. 이 한도를 뭐 그렇죠. 5억에서 높여주더라도 요 전세 매매가를 떠받칠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네네네. 지금 금리에서 한도를 뭐 1억 높여준다고 그 이자를 내면서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받죠. 그래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요즘 뭐 폼생폼사라고 있잖아요. 워라밸. 네. 뭐 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사람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요즘 좀 놀란 게 뭐냐면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무조건 네.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건데 네. 지금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젊은 분들의 생리가 뭐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살아보고 문제 있으면 바로 안녕.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할 때 좀 사람답게 그런 개념에서 대출 이자 둘이 해보니까 이자 낼 수 있어. 그러면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시장에서 좋게 얘기하면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지만 네. 나쁘게 얘기하면 시장에 미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왜? 왜? 다른 사람은 신혼부부가 아니잖아요. 네. 신혼부부 대출을 갖다 풀 내준다 10억?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조차 젊은 사람들이 사기꾼이 될 거예요. 왜? 이거 10억 대출 받아서 멋있게 폼 좋게 살다가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란 자체가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출의 좋은 기능은 네. 그 돈이 대출이 투입이 됐을 때 음. 생산재 역할을 하면서 자본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아웃풋이 좋을 때 선순환의 금융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대한민국의 이 전세 대출이나 이런 제도는 선순환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갭 투자 투기꾼만 좋은 기능이지 국민 경제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 반대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을 뭐 말씀 주신 금리도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죠. 지금은 자동으로 신혼부부들이 그 결혼하는 걸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금리 올라가니까 네. 돈을 모아서 가자. 그분들이 국가 애국자예요. 왜? 돈을 모아서 하면 펌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값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그쵸. 그걸 만약에 또 정부가 또 껴서 또 펌핑한다. 정말 그 젊은이들 피 빨아먹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대구 같은 지역 현장에서 막 PF 대출 이런 거 풀어달라고 하면서 매매가 잘 안 되면은 전세라도 놓게 해달라 하면서 또 이런 대출 지원 요청이 있을 수도 있지 대출이잖아요. 않을까. 그렇죠. 요청을 왜 해요? 돈 벌 때는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 경영을 명료하게 미래의 어떤 후세나 현재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3년, 5년, 10년 뒤에 국가 경제에 어떻게 미칠 거를 생각해야겠죠. 네네. 그게 정확한 정책 방향인데 지금 마치 어느 일부 분야의 문제를 틀어막기 위해서 큰 문제를 키우는 건 잘못된 정책 방향이잖아요. 네네. 특히 소수와 다수도 구분해야겠죠.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한 정책, 다수의 행복과 최소한의 소수의 피해니까 그거 얘기하면 벌써 이게 부동산 시장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네.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게 네. 이걸 마치 뭐 미화하고 이런 기사들을 쓰는 기자들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본인들은 벌지 못 솔로 분들은 뭐 가능하지만 본인들 자식 낳을 거 아니에요. 한 분 나면 똔똔인 거고 벌어봤자 그죠? 그쵸. 둘 나면 손해입니다. 그럼 국가라는 관료들만 세금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대출로 버틴 게. 이자를 못 내는 순간 꺼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가격이라면 알맞는 대출이라면 저도 권장해요. 지금 그게 다 조금 과도한 상태다. 그래서 조정이 올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전세대출은 국민 주거 안정의 원흉 암이다. 암덩어리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앞덩어리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에게 꼭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네. 개인의 어떤 위대한 우리 한민족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BTS가 이렇게 해외 떨치고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들을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집 걱정해야 되고 전세 알아봐야 되고 이런 환경을 만든 정부의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기성세대로서 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도 드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시대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뭐 전세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된다고 봐요. 목소리를 자꾸 내시고 뭐 유튜브 보시면 댓글도 다시고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모두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올 겁니다. 아, 전세 대출이 이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후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적정하게 알맞는 수준에 맞게 시세가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상승률이 유지가 되는데 오버슈팅하면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피해가 터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구나 인지를 하시고 현재 모든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혼동스러운 상태니까 조금 넓게 마음을 가지시고 좀 호흡을 길게 하시고요. 연말 내년 초까지 금리 상황이 쉽게 제가 볼 때는 뭐 인하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너무 장밋빛까지지 마시고 자산 관리 좀 하셔서 유동성도 확보하시고 무주택자분들하고 저 청년분들은 아마 내년 총선 전에 정부에서 공공분양 좋은 자리 좋은 분양가로 많이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4월 총선에서 좋은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좋은 정책을 던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공택지나 이런 데 좋은 자리에 좋은 분양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대처하시고 기존 주택은 지금 제가 볼 때 펌핑이 좀 많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시면서 내년 봄까지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네. 건강을 잃으면 유튜브도 못 보고 다른 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